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은 물론이고 여야 내부의 권력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내분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이 선거에 신경을 쓰지도 못하는 사이 민주당은 한 발 앞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 면접엔 첫날 후보자 6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황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선 정부 지원론과 거대 여당 견제론이 맞섭니다. 그래도 지금 잡고 있는 여당한테 좀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야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주어야 조금 더 균형된, 더 발전된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한 시민들은 당을 떠나 민생과 화합을 이끌 인물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고요. 어떤 사람이 화합을 잘 끌어낼 수 있을 사람인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진심 어린 정치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돌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엔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한 후보자 6명이 몰렸는데 첫날 모두 면접을 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정도가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현역인 김진태 지사에 맞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보수 텃밭인 대구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연대 합의 여부가 공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는데요. 막을 방법 없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논의 중인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고승영 기자, 법사위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법사위 전체 회의는 저녁 6시 20분쯤 정오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속개되면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3대 행정통합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에선 해당 지역의 통합시장 1명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 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을 먼저 들고 나왔던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홀대론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재명 정부 성과로 내세우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비자발적 자사주엔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을 갖다 외국 투기 자본에 그야말로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다만 내란 외환 사범에 대한 이른바 사면 제한법은 위헌 논란 속에 오늘은 일단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열고 지지층이 요구해온 사법개혁 3법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느긋한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의원총회는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을 뒤로 한 채 난맥상만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쓴소리를 준비했다는데 발언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오늘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원총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소위 절윤 요구에 선을 그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준비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의총에선 당명 개정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설명만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2시간 가까이 좀 전국이 비상인데 조심하세요. 영남전에 그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의원들이 입틀막 의총이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의총 시작 2시간 반 뒤에야 일부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 장 대표를 향한 노선 변경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당은 참패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에 대해 전략적 메시지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당 운영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71%가 공감을 표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조사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밝힌 5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변수가 많은 전국 단위 선거에선 100일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분 사태로 지지부진한 사이 민주당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남은 기간 변수와 전망이 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민주당은 역시나 내란 심판론을 다시 내세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합당 논란 등을 정리하고 이른바 윤석열 퀴즈 심판론으로 이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3 계엄 1주년 이후 2달 넘게 이른바 전륜 논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란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게까지 번지면서 계파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야심차게 내세운 지방선거전 당명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복은 참 엄청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 100일이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 같은 여러 변수들은 또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정치를 펴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뇌관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정책과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하다고 비판하는데요. 겨울 비수기를 지나서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시장 등의 본격적인 정책 여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가 부각될 경우 여권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집을 자꾸 팔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매물로 연결이 되고 실제로 거래가 될지 이게 또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현지 누나 논란을 빚었죠. 김남국 전 비서관 당 대변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조 7인의 친명계로 꼽히는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문진석 당시 원내수석으로부터 인사청탁성 문자를 받고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게 드러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젊은 정치인을 집에 틀어박히게 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벌써부터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옵니다. 당장은 다른 이슈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전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뭐 작은 발언 하나가 상당히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야당에선 어게인 2018, 2018년 그 선거를 우려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당시 참패한 걸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 민심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인물론으로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형준 시장 정도 외에는 이런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장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당내 지지층을 상당히 의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거를 당내 지지층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좀 힘들죠. 지방선거는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10에서 20%가량 낮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한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둔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아닌 결집을 택한 건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내에선 이로 인한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 아직 좀 남았으니까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현수막을 주재국에 내거는 건 이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 대사관들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주한 영국 대사 인터뷰까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 외벽에 열흘 넘게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선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외교부가 지난주 러시아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유럽 대사관 측도 우리 외교부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가 부적절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침공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말하는 승리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 정부한테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리가 무슨 뜻이냐? 러시아 승리인가? 북한 승리인가? 다른 유럽 국가 외교사절들도 러우 전쟁 4년이 되는 내일 러시아를 규탄하는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기념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설치한 것이라며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현수막을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러시아 대사관 측이 내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전쟁 지지 집회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5년 만에 열린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습니다. 예견된 수순이라고는 합니다만 주요 인물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선대를 뛰어넘는 세대교체 의지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직책인 당 총비서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재추대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존과 자강의 절정, 말살과 예속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염원했던 부흥의 꿈과 리상을 마음껏 설계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된다고 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 수령을 넘어서는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간부들은 이전 당대회에서 착용해오던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아닌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배지만 착용했습니다. 중앙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도 선출하며 당 지도부 구성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교체율 50%로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와 박정천, 리병철 등 군부 원로 등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남통 간부들이 대거 퇴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남 라인 관련해서는 일단 김영철, 리성건 등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 당국은 김주혜로 알려진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혜라는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무역법을 앞세워 대체 관세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은 관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혹대는 것 같았던 상대국들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무역법 제301조 동원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허용해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법인데 주요 대미무역 흑자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과잉 생산 능력을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We can use other authorities that are frankly very sound and very strong. So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reconstructing this program. 대미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와 알루미늄 같은 주력 수출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에 더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It will get us back to the same tariff level.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결국 교역국들은 자칫 더 큰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맞을까 우려해 환금 요구는커녕 눈치만 살피는 형국입니다. 격분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센 조치들을 들고 나오면서 일각에선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 이후 서울 집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곳 전용 84제곱미터형은 지난해 5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6억 원 떨어진 가격에 팔렸습니다. 좀 낮춰서 나오면 거래가 된다니까요. 한 10% 빠지면 거래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강남 3구에 있는 다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신고가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가 되니까 세금 차이가 막 10몇 억씩 나거든요. 5억을 깎아주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실제로 지난달 5만 6천여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만에 6만 7천여 건으로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주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0.01%까지 줄어들면서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 주 하락세로 돌아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5월 10일 이후가 서울 집값의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과연 하락세로 돌아설지가 관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9일이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와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강남권 집값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습니다. 약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멈춘 수준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도 0.05%, 0.06%로 내려앉았고요. 용산구도 0.07%로 떨어졌습니다.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 과천은 마이너스 0.03%를 기록하며 8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률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유가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썼던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가 매도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글을 시작으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같은 경고성 글을 연달아 썼죠. 부동산 관련 글만 총 27번 작성하며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9일 전 집을 팔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거래가 성사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는 있지만 기대만큼 실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선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현금 부자들이 아니고선 당장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1호 대책으로 25억 원 넘는 매물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어차피 팔 거 그냥 지금 팔까? 이런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금액이 안 맞아서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와 같은 집값 조정 국면을 거친 뒤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 9일 이후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월세가 오르고 멈칫했던 매매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9일 기점으로 어차피 중과세가 복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건들이 상속, 증여 이런 부분들로 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반면 집값 오름세가 주춤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결국 하락세로 전환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부분에서 지금보다 세금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약세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네, 단기적으로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남 함양 산불 소식 전해드립니다. 엊그제 밤 발생한 산불, 발생 44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험난한 지형인데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피해가 커졌는데 축구장 32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원 기자, 주불이 잡혔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44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잔불이 되살아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원들이 현장에 남아 잔불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림 피해 면적은 축구장 320개가 넘는 234헥타르에 이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입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20m에 이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50대 넘는 헬기와 1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새벽 30%에 불과했던 진화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의 길이가 8km에 달한 데다 산세가 험하고 마을 진입로가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를 메고 걸어도 이제 힘드는데 이 경사길을 메고 가면 두세 배 더 힘들고. 인근 5개 마을 주민 130여 명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홀로 남은 가축들이 걱정된 일부 주민은 대피 장소에서 20분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들렀다 여물을 주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오러 한게 옷만 입고 그냥 나간 길이 김평이라고 한 거는 내 그 사람이나 사는 건 김평이 똑같다 입니다. 주민들은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양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함양 산불이 잡히는 사이 충북 단양과 경남 밀양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밀양에서는 바람을 타고 불이 번져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약 9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사흘 동안 약 30건이 집중됐는데 대부분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기슭 여기저기서 수십 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주변은 온통 화염으로 휩싸였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잠을 자던 인근 마을 주민 5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불었었다라면 큰일 났죠. 동민들이 다 그냥 동동 굴렀죠. 산불은 날이 밝아 헬기가 투입되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9시간 동안 임야 3.8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건 추위를 막으려던 80대 치매 노인의 실화였습니다. 여기저기 헤맸다고 하는데 그분 담배 피우시는 분이니까 라이터로 피웠죠. 오후에는 울산 울주 등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
경남 밀양 산불은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은 대응 1단계를,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양에 집중 투입됐던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은 밀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난 산불은 사흘 동안 27건, 이달 들어선 90건에 육박하는데 밝혀진 원인의 대부분은 실수나 부주의였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취급하셔서는 안 되고, 특히 한 달 이상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과 영남 지역의 경우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작은 불씨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의 3층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아래로 던진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침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들 근처로 떨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남자아이 3명이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떨어집니다. 놀란 아이들이 떨어진 물건 근처로 다가가서 보고 있다가 무언가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3층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버려져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엄청 큰 콩불이라고 해야 되죠? 건설린 쪽에서 망치 찍는 거. 그거 맞히면 그냥 죽는 건데 많이 무섭죠. 10m 넘는 높이에서 실외기가 떨어지면서 주변엔 산산조각난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여기 지나가는데 실외기를 누가 던져가지고 놀랬다. 남성은 옥상에서 내려온 뒤 아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실외기를 직접 치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배회하던 남성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별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이 확인됨에 따라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LH가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LH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은 한 사회적 기업이 세입자들이 낸 관리비 1억여 원을 체납해 240세대가 단전단수 경고문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14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총 680세대 중 240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월세가 20만 원 정도여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정작 이곳 240세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고도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진 통지문에는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의 난방 공급까지 끊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전단수 자체가 좀 우려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씻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불안했고. LH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 녹색 친구들이 관리비 1억 1,700여만 원을 체납해 벌어진 일입니다. 1991년 전대협 5기 의장을 지낸 김모 씨가 대표인 녹색 친구들은 서울과 경기도 7곳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TV조선에 입주 청년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져 관리비가 일시적으로 미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색 친구들은 TV조선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완납했습니다. 위탁업체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자 LH는 당장 위탁 계약 해지는 어렵지만 다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얼마 전 충격을 줬던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를 둘러싸고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200여 명이던 여성의 SNS 팔로워 수가 9천 명을 넘어섰고 외모를 언급하면서 이상한 동정론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 씨의 SNS 계정입니다. 열흘 전인 지난 13일 265명이던 팔로워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씨가 예전에 올린 게시물엔 열흘 새 2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약물이 든 숙취 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해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남성이 사망한 날에도 김 씨는 SNS에 셀카를 올렸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그런데 김 씨의 SNS엔 외모를 언급하며 무죄다, 감형하라, 당신 편이다 같은 댓글들이 여럿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에게 매력을 느끼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라고 분석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선망, 범죄에 대해서 힘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범죄자를 규탄하긴커녕 동경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란 겁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 부지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반도체 공장을 새만금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새만금이 한층 활력을 띨 전망입니다. 장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텃밭으로 새만금을 선택했습니다. 총 1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수소, 로봇 등 신사업 복합 단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율주행 차량과 피지컬 AI 기반 로봇의 개발과 운용에 필수적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소 AICT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틀라스로 각광받은 현대차 로봇 분야 생산시설과 태양광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시설도 함께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에너지가 2~3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가장 안정성 있게. 최근 정치권에선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더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받았던 새만금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 중 정부와 함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2년 전만 해도 불황에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초호황기로 공장 건설이 재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5시 30분. 수십 개의 타워 크레인이 비추는 조명 아래 안전모와 작업복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이 끝을 모르게 이어집니다. 주변 도로는 이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버스와 공사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새벽 출근길 모습입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중단됐던 공장 건설이 2년 만에 재개되면서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저는 1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하루 2만 명 넘는 근로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확실하게 바뀌었고요. 어느 순간 소문이 막 도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경기가 죽어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반등을 했잖아요. 한창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5공장입니다. 이것을 HBM의 생산 핵심 거점으로 삼고 2028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맞은편 4공장도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을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투자를 하면 2~3년 후에 양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적기에 물량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대낮 같은 새벽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이겨 4천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데 이어 국제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하면서 이례적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를 봤다며 국제 투자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불복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지분권을 행사했는데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국제 투자 분쟁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친여 인사들도 거칠게 비판했지만 100명 넘게 참여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지지층이 상당히 빨리 갈라지고 있다는데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조작기소 아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명분으로 내건 공소 취소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유시민 작가도 이상한 모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예정대로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모임이 친명계의 새 과시안이냐는 해석도 여전합니다. 실제 출범식에선 한 지지자가 정청래 대표 제명을 요구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층 분화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이 정 대표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 최고위원을 투표를 통해 강제 탈퇴시켰는데 정 대표 지지 성향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출범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곽규택 의원은 광인 모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 이른바 사법 개편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헌법 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차에 오릅니다. 여러 차례 우려 의견 냈는데도 강행하고 있는데 입장 부탁드릴게요. 앞서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언 등 사법 개편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독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위에 두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에 대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란 공통점을 강조하며 유대감을 나타냈는데 양국 관계도 격상시키면서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전통의장대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에 도착한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지난해 6월 G7, 11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예술입니다. 두 사람은 소년공 출신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라고 했고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거나 가슴에 손을 얹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인 인생사도 또 저의 개인 인생사도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 사진이 담긴 책자에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Pedindo para o presidente me dar um autógrafo aqui no livro dele. 감사합니다. 90분간의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경제 협력을 제안하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Guardo inúmeras oportunidades de agregação de valor.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국빈 만찬에 이어 브라질산 닭고기와 한국 생맥주로 치맥 회동도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총기로 무장한 20대 남성이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진입하려다 사살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라고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21살 오스틴 마틴이 이곳에 잠입한 건 현지 시간 22일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대치 끝에 현장에서 마틴을 사살했습니다. He put down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two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주말에 종종 마러라고를 찾는 트럼프 부부는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It's horrible. How many times are they going to try and attempt to assassinate our president? 마틴은 공화당 텃밭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가족들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This is just farming community out here, mostly family around and all, so it's very odd to hear anything like this that happened out here. 닷새 전에도 의사당의 10대가 산탄총을 들고 돌진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보이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끼리만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고립이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세계 최대 멕시코 마약 조직 두목이 미국과 멕시코의 공조로 제거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마약 카르텔들이 보복 공격에 나서 멕시코 전역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막고 도시 기능까지 마비시켰는데 치안 불안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악랄한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는 두목 오세게라를 멕시코 정부가 군사작전으로 사살하자 분노한 카르텔이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Armed groups blocked major highways, forced drivers out of their vehicles, and set trucks and buses on fire to shut down roads and paralyze entire cities. 치안 불안이 멕시코 전역으로 번지자 각국 대사관들은 멕시코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고 일부 국제선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번 군사작전이 벌어진 할리스코주는 한국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된 도시입니다. Pues mira, ahorita toda la gente estamos asustados. Nadie queremos salir. Ahorita casi nada más para lo más necesario, porque pues ahora sí que la ciudadanía ya no sabe ni cómo salir ni qué hacer.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넘는 마약 카르텔을 막기 위해 멕시코 지상 공격을 거론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작전으로 1990년대부터 마약 밀매 활동을 벌여온 오세게라는 멕시코 수배 명단 최상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상금 217억 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다음 달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공연이 있는 지역의 숙박요금 크게 뛰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조금 전 광화문 공연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세계적인 관심을 증명하듯 약 30분 만에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저녁 8시 예매창이 열리자 동시 접속자 10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BTS 음반 구매자 중 추첨으로 뽑는 2,000석을 제외한 13,000석이 예매 대상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두 동난 겁니다. 10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8시 정각에 클릭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기 순서가 10만 번째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서 BTS는 정규 5집 아리랑에 포함된 신곡들을 선보입니다. 경복궁 내부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광장 북쪽에 설치된 본무대로 이동하며 왕의 길 행진을 연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든 과정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 지역에 생중계됩니다. 앨범 발매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글로벌 차트는 이미 BTS로 물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의 카운트다운 차트 글로벌에서 아리랑은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 컴백을 기념해 4월 경기 고양에서 열리는 콘서트 역시 전석 매진된 이후 안표가 5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경찰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가 간판 스타 노시환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1년 동안 307억 원, 역대 최장 기간 최고 금액인데요.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한화에서 뛰는 조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한화 손혁단장과 악수를 나누는 노시환.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께 꽃다발까지 안깁니다. 노시환이 소속된 WBC 대표팀과 한화 이글스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데 한화는 계약식 행사만을 위한 장소를 극비리에 예약해가며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깜짝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계약은 2027 시즌부터 2037 시즌까지 기간만 11년으로 가장 긴 계약인데다 옵션 포함 총액 307억 원으로 금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간단하게 딱 말하면 노시환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미래인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노시환은 하나와 37살 때까지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이 끝난 뒤부턴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도 뚫려 있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구단에서 또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계약을 마친 노시환은 오늘 한화와의 대표팀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날리며 한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높이 50m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신기노 댐. 하지만 놀라운 건 댐이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야생 염소인 아비백스가 목숨을 걸고 고개를 펼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 없이는 신경도, 근육도, 생명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The simple ionic compound is necessary for nerve and muscle function, helps regulate fluids in the body, and plays a critical role in controlling blood pressure.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완성하는 것도 결국 이 작은 결정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죠.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라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혐의의 실체보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은 위법 증거라서 무죄, 연구소를 통한 뇌물수수는 유죄였습니다. 판결이 엇갈렸는데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상고 포기를 한 거는 관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일설에는 수사팀이 상고하자고 했다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답니다. 검사는 법률상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정치판에서 돈이 오갔다는 것, 유력 인사들이 관련됐고 국민적 관심이 컸다면 마지막까지는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정치적 파장이 크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사건들에서 잇따른 불복 포기, 논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 빠진 음식은 누구나 압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찌 돼야 할까요? 2000여 년 전 이미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올해 말이면 사라질 검찰, 자초한 거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위세등등하던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은 권력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옵니다. 2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짠맛 빠진 소금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곳곳으로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20에서 80mm, 남부지방은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영남 서부 지역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구 6도로 남부지방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